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30일 동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광진구 53.1, 강남구 35.7. 저번주에 제가 한 2, 3주 됐죠. 저번주에 이 거래량이 진짜 매물량이 상당히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상승보다는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소유자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4월 15일까지였고 2주 전 얘기였죠.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1월 1일부터니까. 그러면 이제 보름 정도 지났잖아요. 또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그 전에 이 팩트부터 이제 이해하시고, 자, 일단 시장 현황하고 팩트, 경제 같이 볼게요, 여러분. 참 비가 좀 오는데 좀 봄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봄비가 왔으니까 좀 날이 좀 더워질 것 같아요. 또 기후 변화가 많다고 하는데, 꽃 보시면서 마음 놓기시고, 자, 환율 1337원 연중 최고점 돌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압박,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저번에 한은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영향이 많다고 판단해서 한은에서 이창용 총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을 보겠다. 이게 이제 주죠. 그 부분이 이제 제일 핵심적인 주인데,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금리를 동결했는데, 중요한 건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말씀드렸었죠. 경제 상황에서 또 가계 기업 연체율 증가라는 기사 좀 보셨죠? 이게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어떤 짧은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하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도 무역이나 이런 것도 또 무역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또 조그만 정치 노선을 잘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물 증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매물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이게 매물 증가가 계속되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전체 물량은 좀 줄었어요. 좀 이따 이제 매물 현황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월 시장 호가 상승에 따라서 거래 관망. 이거 저번 주에도 제가 올려드렸던 건데요. 지금 일단 계속 혼조세인 것 같지만 말씀 올린 것처럼 이제 4월, 5월 가면 조금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벌써 그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이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그림에서 여러분 1570원이 금융위기 때예요. 1337원 같습니다. 7.7원. 이게 언제냐면 그저께죠. 4월 27일인가요? 그러면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건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뉴스에서는 잠시 하반기에 나아질 거다 자꾸 그러는데, 나아지면 천만다행인데 안 나아질 경우도 여러분 대비하셔야겠죠. 원화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26개 주요 국가 중에 하락률이 3위예요. 나머지 2개 국가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나는 국가들이에요. 우리나라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일단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거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고 있어서 만만하게 지금 시장에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환율이 말고 이제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계기업 대출 연체가 된다는 기사들이 나와요. 2월 말 기준으로 은행 대출 연체 갑자기 이제 푹 늘어납니다. 0.2에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늘어났죠.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더 높아요. 기업 대출이. 이게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이제 전체 그림입니다. 이렇게 2019년부터 잘 가라앉는 것 같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잖아요.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달러 가지신 분들은 좋은 일이지만 달러가 필요한 수출하는 업체들이나 국가 입장에서 좀 안 좋은 일입니다, 지금. 자,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얼마 전에 최근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선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대기업은 괜찮습니다, 연체율이 0.38. 여기 보시면 뒤에 나오죠. 현재입니다. 이게 2월 말 기준인데 0.09로 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선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몇 개 있잖아요. 특히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계대출에 와보시면은 주택담보대출 이제 완전히
상향으로 이제 연출 증가로 돌아섰고, 결정적인 건 이제 가계 신용 대출입니다. 이게 갑자기 좀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화 대출 총계로는 이 수준인데,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따온 건데, 여하튼 대기업은 괜찮고 중소기업과 특히 개인 사업자가 제일 힘들다. 그리고 중소법인, 중소기업도 뭐 300명 이상 업체니까 중소법인들 뭐 5명, 10명, 20명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30명, 50명 이런 애들이 많이 힘듭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자, 가계대출 연출을 볼게요, 여러분. 그 최근 겁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뽑은 건데, 이제 2월 말 이걸 그림을 나타내면 느낌이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이게 이제 가계 신용대출이에요. 확실히 급히 올라갔잖아요.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에서 대환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지금 신용대출은 뭐 대환대출과 상관없잖아요. 근데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건 돌려막기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부채 지금 어려우시면 뭐 개인 파산 회생제도 잘 돼 있어요. 그거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무리하게 이게 이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23년까지 제가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2008년도에 1.2예요. 자, 그리고 상태 안 좋을 때 가다 잘 살아났어요. 지금 근데 그림의 선이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멈출 거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 우리 수출액이 쉽게 살아나지 않을 거고, 물론 뭐 정부에서는 중국이 뭐 재오프닝, 리오프닝 때문에 중국 수출이 늘어나서 좀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정치적으로 중국하고 친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약간 적대시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곳에서 또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현대차도 지금 철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러시아가 거기서 철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가 경제에 좀 도움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한 연출이 올라가요. 이것이 나아지려면 국가가 소득이 많아서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소득 분배도 되고, 우리 가계에 전반적으로 퍼질 텐데, 버는 것보다 지금 쓰는 게 더 많으니까 적자하지 않습니까? 무역 적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좀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 볼게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계속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끝다리만 보면 죄송합니다. 끝다리만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끝선이 그대로 또 올라갔습니다. 전체 물량은 조금 줄었어요. 자, 계속 이제 매물이 증가한다고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증가합니다. 이 그림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 보시면, 여기 2,549, 500개에서 이게 3,700개 됩니다. 3,600개 됩니다. 그러면, 거의 15% 20% 늘은 거예요, 매물이. 강남 4구입니다. 4,054개에서 5,700개, 3,500개에서 4,600개. 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럼 이 서초구 보세요. 서초구가 3,220개에서 매물이 4,600개예요. 그러면 이게 300개면 10%인데 이 600개가 아니라 1,000개 정도 늘었잖아요. 거의 25% 늘었어요. 서초구가 매물이. 왜 늘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 올렸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나타내는 핵심이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시장의 바닥이니 반등이니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데 그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 마포, 용산, 성동 똑같죠, 여러분? 그림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증가잖아요. 뭐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뭐 자꾸 반등 기사에 조급한 분들 글들이 좀 올라오던데, 특히 목포에 계신 분이 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사시는 집값만 보시면 안 되고요. 목포 한 분이 인근에 목포는 집값이 안 내려간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서칭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아파트 한 80%가 다 10에서 18% 다 하락했는데, 거기다가 그냥 자기 집만 쓰시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질문을 그렇게 쓰시면 저도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데 안 내려간다 이렇게 해야 뭐 제가 좀 보고 체크를 할 텐데, 그 덕분에 목포시 한번 다 서칭을 했거든요. 다 10에서 20% 사이 다 내려갔습니다. 우리 구독자 댓글 달아주신 분만 그 단지만 안 내려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죠? 발품을 좀 파세요.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도 여전히
계속 상승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결론은 쭉 상승이죠, 여러분.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4월 아파트 거래 제가 오늘 날짜로 4월 30일 날짜로 다시 점검해 가지고 제가 이게 뽑았어요. 뽑았는데 보시면 어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4월 초부터 3월 말일부터 계속 하락 거래가 훨씬 많죠, 여러분. 물론 아직 신고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또 4월 거는 이제 5월 말일까지 신고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결론은 어때요, 여러분? 이 상태예요. 뭐 펌핑 막 하다가 물론 여기서 제가 뭐 특이한 거래 몇 개 있습니다. 뭐 갑자기 15억, 20억 오르고 이거는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뺐고 두세 개 정리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는 걸 제가 정리한 거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락 거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원에서는 또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요? 자꾸 줄은 것처럼 뭐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 올리지만 부동산 통계가 이게 원본을 제공 안 합니다. 어느 아파트를 주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삼성전자가 1% 오르면 딴 게 다 내려가도 코스피 주가 지수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가중평균이나 단순평균이라는 개념을 잘 해서 오픈돼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근데 이 부동산원이 어떤 거를 표본으로 하는지 아직도 오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마시고, 기억나시잖아요. 2, 3주 전에 부동산원은 계속 줄이고 있는데 KB통계에서는 더 내려갔잖아요. 심화됐고, 하락폭이. 그러니까 방향성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헬리오시티 하나 6억 올라간 거 올려놓으면 그걸 갖다 그냥 그 연건이 그냥 삽입만 해요. 삽입.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가 올라가면 몇천 세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불확실하죠.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통계의 좀 문제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나 뽑았냐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2022년 7월 그때부터 좀 하락했잖아요. 그때부터 대비해서 현재까지 4월 1일 30일까지 가격에서 거래된 것 중에 변동을 체크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많다고 판단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려갔다가 더 내려가는 것들도 많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데이터는 뭐 여러분 아시는 제가 아시죠? 그 어디죠? 이 그림이 내려왔네요. 그러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 거래가 더 많잖아요.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려온 것보다도 더 내려가고 있는 것도 많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흐름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F 문제가 요즘 좀 떠오르고 있잖아요. PF 문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조금 있으면 잘 안 보실 텐데, 여기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그러니까 PF를 했을 때 아파트는 그나마 다 지어지면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할인해서 분양하면 나간다든지 PF의 어떤 대출금 회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던 것처럼 이 비중을 보세요, 여러분. 오피스텔부터 해가지고 뭐 지식산업센터, 호텔, 오피스, 물류센터 이래서 이게 벌써 60%예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PF 잔액별 이렇게 지역별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나이스 평가에서 3월 7일인가 2월 말일경에 나온 데이터를 제가 쭉 보고서 그 중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해외 부동산 투자한다면 하나 이렇게 해외 부동산 PF에 아파트 41%고 나머지가 또 상업용이에요. 그럼 이것도 손실이 나겠죠. 실제로 국민요금이 그 어디죠? 거기 때문에 한 300억인가 손실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권사들도 리츠 상품을 해가지고 펀딩한 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또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증권사나 이 자금의 어떤 PF 대출 회수가 안 되는 데들은 자금난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9월 전에 아마 나타날 겁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다음 장 보면 요거는 뭐냐면 이제 PF 대출에서 이제 그 브릿지론하고 본 PF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PF라는 게 이제 분양을 하면 아파트 다 짓고 분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대출해 주는 게 본 PF고, 그 전에 이제 인허가를 받고 사업 착수 전에 토지값하고 그런 걸 비용을 대주는 PF를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브릿지론이 30%예요, 여러분. 비중이 많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후순위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중순위하고 31%, 16%, 한 50%가 후순위 쪽이에요. 이쪽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뭐라 그러죠? 한 70% 정도? 70% 정도에 분양하면 다 원금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회수된다라는 데이터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싸게 팔면 됩니다, 분양가를. 근데 이제 아직 싸게 안 팔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참 CGV인가 거기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우리도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와주셨어요. 어떻게 저희 구독이나 한 게 아닌데 그쪽에도 이제 듣고 계신 분이겠죠. 사이다 경제인가 거기 멤버실 텐데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날 제가 저한테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함은 밝혀드릴 수 없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경기도 어디 뭐 좋은 데 있잖아요. 경기도 중에 붙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이 금융기관에 계시는데 그대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계시는데 지금 연체율이 예전하고 너무 다르다. 좀 문제가 돼가지고 고민에 빠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지 말고 본인의 앞길에 대해서 일하시는 데가 좀 힘들다고 판단되면 뭐 정확하게 노선을 정하셔가지고 뭐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의 또 가족과 이걸 위해서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 핵심 뭐냐? 현장에서 지금 연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가 조금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느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느낌이 이제 안 좋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셨겠죠? 연체율 뭐 5% 10%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어떤 일이 저는 한 가을 겨울 전에 뭐 조금 정리되는 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시장 전망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지금 재하락 데드캣 바운스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3월하고 4월에 거래량이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3,000건에서 3,500건 겨우 넘을까 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이 반토막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대출 규제 다 풀어주고 했는데도 특례보금자리 했는데도 이 정도니까 힘이 약한 거죠. 거기다가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은 보이지 않게 이제 급하게 냉각될 수 있습니다. 분양 현장마저도요. 정부도 고민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풀자니 전세 사기의 어떤 원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렵게 피해본 분들을 생각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푼다는 얘기는 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덕적인 어떤 고민이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하면 안 되죠. 분양이라는 것이 국민들 돈 갖고 하는 거거든요. 국민주택, 도시주택기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청약적수 낸 돈, 뭐 나라 돈 세금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집 마련하려고 하는 게 주택 청약적 제도인데 그 제도를 갖다가 샀다가 팔으라고 투기꾼들한테 내놓아주는 정책이 정상적인가요? 그건 절대 잘못된 거죠. 그럼 걷어들여야 되는 건데 마침 이게 뭐 하늘의 뜻인지 희생하신 분들의 어떤 희생하신 분들이 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에서 제발 똑바로 정책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유서로 남기신 분이 계시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전세대출이 대한민국의 집값을 망가뜨린 원흉입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또 전세 피해자들까지 양산시키는 아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에 이게 이제 사회 여론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소비자 구독자 중에 다주택자가 계시면 너무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주택을 구매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시간이 가면 2, 3년 안에 그분에 대해서 사회 여론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 일이.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정말 이제 실거주 의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얘기는 뭐예요? 둔촌주공의 실거주 의무 폐지 때문에 그거를 믿고 중도금 대출 이용해서 투자했다가 나중에 인력 오르면 좀 팔려고 전매제한 팔려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얍삽하게 투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투기꾼이지 정상적인 실수요자가 아니잖아요. 투기꾼을 위한 정책을 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풀리면 그냥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P가 나올 수도 있다. 둔촌중공조차도. 그래서 아주 지금 둔촌중공 하신 분들이 지금 머리 아프실 겁니다. 정부가 풀어줘도 문제고 안 풀어줘도 문제고 하여간 문제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일단 분양시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 올리지만 고분양가 현장들이 지금 요새 분양이 원래 하기로 했는데 안 하거든요. 또 시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왜 안 할까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안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설사들이 자기 자체적인 힘으로 파는 게 아니라 투기꾼들이 붙어가지고 저 잘못된 왜곡된 시장을 갖다가 형성할 때 팔려고 또 홀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막 파도가 너무 치는 변동성이 심한 시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죠. 5월 2일 회의하면 3일날 아마 발표할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내릴 일은 없고 그동안 뭐라 그랬죠?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또 펌핑하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내릴 일은 없고 또 0.25 올릴 수도 있잖아요. 올리고 나면 대한민국 어떻게 돼요? 환율 더 올라갑니다. 점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얘기 뭐냐면 거품이 꺼져가는데 직격탄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스텝다운 방식으로 제가 볼 땐 이 잠시 일시적 반등 모습을 취했던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처음엔 저도 놀랬지만 지금 다들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건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뭐 여유가 되시고 뭐 조금 더 지금 뭐 10억짜리가 5억 6억 됐다가 6억 7억 됐는데 그걸 가지고 뭐 조급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 따라가서 사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제 얘기는 참고만 하셔야죠. 그죠 여러분? 일단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참고만 하셔야지 본인이 판단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셔야지 저한테 뭐 너무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력이 되시거나 이러면 또 내 집 마련에 우선적으로 가셔도 되고 제가 드릴 말씀은 분양시장이 고분양가 현장인 데는 조심하고 파도가 치면 쉬었다 하는 게 좋다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 말뜻은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늘어나고 있고 사는 사람은 한정적이고 특례보금자리론이 떨어지면 뭐 50% 이상은 또 거래량이 줄 것 같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뭐 시장에 너무 조급할 필요 없고 천천히 좀 보셔도 큰 문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봄비 오고 그러는데 하여간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가족분들 벌써 또 한 해 3분의 2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주위 분들 잘 챙기시고 항상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한테 뭐 전화라도 한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또 5월달 힘차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